엄마, 여기 사인만 하세요. 아들이 내민 서류. 요양병원 입원 동의서와 진명의 이전 서류였습니다. 45년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국 끓이며 키운 자식이 15억짜리 제 집을 빼앗아 가려 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는 자식들이 더 위험했죠.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집도 가게도 전부 기부해버렸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우리 재산을, 내 재산? 내가 45년 일해서 만든 게 내 거였어? 아들은 무릎 꿇고 빌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강화도로 떠났습니다. 74살, 제 인생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들이 서류 봉투를 들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동의서와 진명의 이전 서류가 함께 들어 있었죠. 저는 74살, 이름은 김옥순입니다. 인천 부평의 작은 골목에서 45년째 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점심 장사를 끝내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제 눈에는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왜 이 시간에 왔니? 회사는?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평소 점심시간에만 잠깐 들르곤 했습니다. 공짜 밥을 얻어먹으러요. 엄마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아들이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갈색 서류 봉투였는데 뭔가 두툼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아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예감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이제 혼자 가게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부하 직원에게 말하듯이요. 무슨 소리야? 엄마 아직 팔팔해. 아니에요. 지난달에도 주문 잘못 받으셨고 그저께는 국에 소금을 2번 넣으셨잖아요. 아들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래서 요양병원을 알아봤어요. 인천 송도에 있는 곳인데 시설도 좋고 음식도 괜찮대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병원? 엄마가 왜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데?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동수 형이랑 상의했는데 우리도 다 동의했어요. 동수는 제 둘째 아들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수도? 네. 그리고 이건 진명의 이전 서류예요. 엄마 명의로 된 이 집하고 가게, 민수 앞으로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이 가게, 3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우리 집, 남편과 함께 장만한 아이들을 키운 그 집을 왜 내 앞으로 넘겨야 하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가 요양병원 가시면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가게도 정리하고 집도 관리할게요. 나중에 팔아서 엄마 병원비로 쓰고요. 나중에 팔아서? 저는 아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됐을까요? 민수야, 엄마가 아직 정신 멀쩡해. 왜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니? 엄마를 위해서예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그럼 같이 살면 되잖아. 왜 요양병원이야? 제 말에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현주가 싫어해요. 같이 살면 너무 불편하대요. 현주는 민수의 아내입니다.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한 번도 저를 편하게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싫어하니까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는 거구나. 제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엄마,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면 안 돼요. 우리 다 엄마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겠지. 엄마 재산 생각.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바보인 줄 아니? 이 집하고 가게,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 15억은 될 거야. 그걸 내가 갖고 싶은 거잖아. 엄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가게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니면 뭐야? 엄마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그럼 왜 같이 살자는 말은 안 하고 요양병원부터 이야기하는데? 제 말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당장 나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도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 없으면 엄마 혼자 어떻게 사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넌 신경 꺼. 민수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 잘하세요. 가게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게 주방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45년 동안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국물을 끓였습니다. 육수를 내고 재료를 썰고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요양병원으로 쫓겨나는 걸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아들들에게 이 집과 가게를 넘기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거리에는 낙엽이 굴러다녔습니다. 저도 저 낙엽처럼 버려지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주인은 저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제 인생을 되찾았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45년 전 보릿고개 시절, 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45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79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29살이었고 갓 결혼한 새댁이었습니다. 남편 김철수는 부평공단에서 일하는 평범한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월급은 5만 원 정도였죠. 그 돈으로 월세방을 얻고 쌀을 사고 연탄을 사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를 베고 있을 때였죠. 입덧이 심했지만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여보,
내가 밥집 하나 해볼까 해.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좁은 새방에서 연탄불에 밥을 지으면서요. 밥집? 돈은?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공장 앞에 빈 가게 하나 나왔어. 보증금 30만 원이면 되는데 우리 결혼 축의금으로 낼 수 있어. 할 수 있겠어? 해야지. 우리 아기 낳으면 돈 많이 들잖아.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1979년 5월 15일 옥순이네 밥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평공단 입구 3평짜리 작은 가게였습니다. 테이블은 2개뿐이었고 메뉴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단 2가지였습니다. 첫날 손님은 3명이었습니다. 수입은 1,500원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국물에 된장을 풀고 두부와 호박을 넣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집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네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시골 친정 엄마 생각나요. 그 말에 저는 힘이 났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하루 손님이 20명이 됐고 한 달 후에는 50명이 넘었습니다. 가게가 좁아서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1979년 11월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3.4kg의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출산 후 일주일 만에 저는 다시 가게로 나갔습니다. 아기는 등에 업고 일했습니다. 아줌마, 아기 업고 일하면 힘들잖아요. 단골 손님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래야 돈 벌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1982년 둘째 동수가 태어났습니다. 1985년 막내딸 영희가 태어났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면서도 저는 하루도 가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5시 30분에 가게 문을 열고 밤 9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아이들은 가게 한쪽 구석에서 놀았습니다. 숙제도 거기서 했고 밥도 거기서 먹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큰 집으로 이사 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돈 모으면 큰 집 사줄게. 저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1989년 저희는 드디어 이 건물을 샀습니다. 1층은 가게, 2층은 우리 집. 당시 가격으로 3,500만 원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2천만 원, 10년간 모은 돈 1,500만 원을 합쳐서 샀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 밤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생겼어. 그래, 이제 우리 집이야.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5년 남편이 공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팔이 끼어서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회사에서 보상금 3천만 원을 받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됐네.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은 우리 가족의 기둥이야.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돼. 저는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루 18시간을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엄마, 오늘 운동회인데 왜 안 와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 가게 문 닫으면 안 돼. 다른 애들 엄마는 다 왔는데. 아이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게를 닫으면 그날 수입이 없었으니까요. 2000년 민수가 대학에 갔습니다. 지방 사립대학이었지만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학기에 3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2003년 동수도 대학에 갔습니다. 2006년 영희도 대학에 갔습니다. 새 아이의 등록금을 대느라 저는 허리가 휠 뻔했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제 기쁨이었으니까요. 2010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담배를 평생 피우지 않았는데도 암에 걸렸습니다. 아마 공장 먼지 때문이었을 겁니다. 정순아, 고생 많았어. 내가 쓸모없는 남편이어서 미안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었어.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놓고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민수가 왔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아이 둘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고마워, 민수야. 하지만 그 후로 민수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게에 들러 공짜 밥을 먹고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14년이 흘렀습니다. 제 나이 74살. 여전히 저는 이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요양병원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제 인생을 끝내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45년을 일해서 만든 것인데 왜 아들이 가져가야 하나요? 민수가 서류를 들고 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층 집 창문으로 부평거리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저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한 사람들. 다음 날 오전 며느리 현주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계세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현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왔니? 저는 주방에서 손을 씻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민수 오빠가 어머님께 말씀드렸다면서요? 현주가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들었어. 어머님도 이해하시잖아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누가 힘들다고 했어? 제 반문에 현주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고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라고? 네. 거기 가시면 편하세요. 밥도 해주고 병원도 바로 옆에 있고. 현주의 말투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이 집하고 가게를 가져가고 관리해 드리는 거죠. 어머님 병원비도 필요하시잖아요. 저는 현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현주야, 솔직히 말해봐. 너희가 이 집 팔아서 돈 쓰고 싶은 거지? 순간 현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바보인 줄 아니? 이 집 시세가 15억인 거 내가 몰라. 어머님,
현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어머님 재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머님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집에 같이 살자는 말은 안 해? 제 질문에 현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너희 집 넓잖아. 방도 2개나 남는다며? 왜 시어머니 모시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요양병원부터 찾아? 어머님, 그건 좀. 현주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살 생각은 없었다는 것을. 현주야, 내가 나랑 같이 살기 싫은 거 나도 알아. 그건 뭐 이해해.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현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고 내 재산을 빼앗아 가는 건 다른 문제야. 빼앗아 간다니요. 우리가 관리해 드리는 거라고요. 현주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래, 관리하다가 팔아서 너희가 쓰겠지. 어머님도 병원비 필요하시잖아요. 내 병원비는 내가 낼 거야. 지금까지 모은 돈 있어. 얼마나 있으신데요? 요양병원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요. 1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3억 6천만 원이고요. 현주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이미 다 알아본 거였습니다. 현주야, 솔직히 말할게. 나 아직 건강해. 요양병원 갈 이유가 없어. 어제 주문도 잘못 받으셨잖아요. 그건 실수야. 누구나 실수하지. 어머님, 인정하세요. 어머님은 이제 늙으셨어요. 혼자 가게 운영하기 힘드시다고요. 그 말에 제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나가. 어머님? 나가라고 했어. 당장 나가. 저는 소리쳤습니다. 가게 안에 울려 퍼지는 제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 없는 저였는데 현주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님. 우리 없으면 어머님 혼자 어떻게 사세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현주가 나간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모두 제 재산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둘째 동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한테 들었어요. 요양병원 이야기. 너도 같은 생각이니? 엄마, 형 말이 맞아요.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너희는 왜 엄마를 모시겠다는 말은 안 하니? 제 질문에 동수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도 좁고, 그리고 와이프가. 그래, 알았어. 너희도 똑같구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막내딸 영희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오빠들 말 들었어요. 저도 엄마 모시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해서. 세 자식 모두 같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시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이 집과 가게를 자식들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는 절대 안 되게 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 부평구청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준다는 걸 신문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박지혜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 변호사는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수가 가져온 서류, 현주와의 대화, 아이들의 반응까지. 박 변호사는 진지하게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일단 안심하세요. 할머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할머님을 요양병원에 보낼 수 없어요. 정말요? 네.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게 있긴 한데 그건 본인이 정말 판단 능력이 없을 때만 가능해요. 할머님은 정상이시잖아요. 박 변호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럼 집이랑 가게는요? 애들이 명예 넘기라고 하는데 그것도 할머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해도 돼요. 할머님 명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나중에 정말 아프거나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제 질문에 박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님,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해도 될까요? 뭔데요? 유언 공증을 해두시는 거예요. 할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요. 유언 공증? 네. 예를 들어 집이랑 가게를 특정 단체에 기부한다든지 아니면 조건부로 자녀에게 상속한다든지. 기부?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기부요? 어디에 기부할 수 있는데요? 어디든 가능해요. 복지관, 교회, 지역 공동체. 할머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됩니다.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45년간 일해서 만든 이 가게와 집, 자식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변호사님, 그럼 제가 이 가게를 마을 공동체에 기부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떤 공동체를 생각하세요? 여기 부평에 독거노인들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무료로 밥 해드리는 공간으로 쓰면 어떨까 해요. 제 말에 박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할머님. 그럼 공증 준비하실래요? 네, 하고 싶어요. 그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평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연락했습니다. 제 가게를 기부하고 싶다고 했더니 담당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님, 정말이세요? 15억짜리 건물을 기부하신다고요? 네. 독거노인들 위한 무료 급식소로 써주세요. 할머님, 자녀분들은 동의하세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담당자는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저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일주일 후 공증 서류가 완성됐습니다. 본인 김옥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인천시 부평구 소재 건물 일체를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하며 해당 건물은 독거노인 무료 급식소로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님, 정말 훌륭한 결정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할머님 덕분에 따뜻한 밥을 드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결정이 끝났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공증을 마친 지 3일 후 저는 가게 문에 공지를 붙였습니다. 2024년 11월 25일부로
옥순이네 밥집은 영업을 종료합니다. 45년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김옥순 올림. 공지를 붙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아줌마, 왜 가게 닫아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쉬려고요. 에이, 아직 젊으신데 무슨. 손님들은 아쉬워했습니다. 마지막 장사날인 11월 24일, 가게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아줌마, 마지막이니까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저는 김치찌개요.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고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아줌마, 여기 밥 먹으면서 저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고 애도 낳았어요. 45년이나 한자리에서 장사하시는 거 정말 대단해요. 50대 남자 손님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오후 3시쯤 민수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가게 닫는다고? 민수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닫는다. 왜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의할 이유가 없어. 제 차갑게 대답에 민수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엄마, 그럼 이 가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뭐라고요? 나가. 손님들 오는데 방해하지 마.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저녁 8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저는 주방을 청소하고 냉장고를 비우고 가스를 잠갔습니다. 45년간 매일 반복했던 일들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가게 불을 끄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고생 많았어, 옥순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고생했어요, 여보. 저는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2층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부 발표의 날. 11월 26일 오전 10시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의실.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인천시에 큰 기부가 이뤄졌습니다. 부평에서 45년간 밥집을 운영해 오신 김옥순 할머님께서 15억 상당의 건물을 독거노인 무료 급식소로 기부하셨습니다. 복지협의회 회장의 발표에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할머님,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셨나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도 이제 늙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까 생각했는데 차라리 필요한 분들께 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제 대답에 기자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녀분들은 동의하셨나요? 그건 제 재산이니까 제가 결정할 일이지요. 제 대답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님, 앞으로 어디서 사실 계획이세요? 강화도에 작은 집 하나 얻었습니다. 거기서 조용히 살 거예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강화도 호숫가 마을에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집을 계약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민수와 동수 그리고 현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집을 기부했다고요? 그래, 기부했어. 미쳤어요? 15억짜리 건물을 그냥 남한테 준다고요? 미친 게 아니라 제정신이야. 너희한테 주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낫겠더라. 제 말에 현주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우리 재산이에요. 어떻게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우리 재산? 그게 언제 너희 재산이 됐니? 저희가 상속받을 거였잖아요. 누가 너희한테 준다고 했어? 제 반문에 현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예요. 이건 명백한 재산 은닉이에요. 민수가 협박했습니다. 해봐. 내가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무슨 문제가 돼? 변호사도 확인받았어. 엄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그래. 그럼 해봐. 나 지난주에 정신과 검진 받았어. 완전 정상이래. 저는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민수와 동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그렇지. 우리는 엄마 자식인데. 동수가 울먹였습니다. 자식이면 뭐하니?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한 자식들인데. 그건 엄마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너희는 이 집이 탐났던 거야. 솔직히 인정해. 제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 엄마는 내일 이사 간다. 어디로요?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어.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 없으면 누가 엄마 돌봐줘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너희는 이제 너희 인생이나 살아.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현주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반응과 여론. 다음 날 제 이야기는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74세 할머니 15억 건물 독거노인의 기부. 자식들에게 한 푼도 안 줘. 요양원 보내려던 자식들 결국 한 푼도 못 받아. 차라리 기부가 낫다. 노년층 사이다 기부 화제. 기사 댓글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최고. 이런 자식들은 받을 자격 없음. 효도 안 하면서 재산만 노리는 자식들. 정말 한심함. 우리 부모님도 이러셨으면. 형제들 재산 싸움 보기 싫음.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님? 자식들 입장도 생각해봐야. 요양원 제한한 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 재산을 다 기부해버리면 나중에 본인이 아플 때는 어떡하려고? 며칠 후 민수가 방송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희가 요양원을 제안한 건 어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오해를 하신 거예요. 민수의 말에 일부 여론이 돌아섰습니다. 아들 말도 일리가 있네. 어머니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신 것 같음.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직접 작은 영상 메시지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결정을 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45년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국을 끓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이 사고로 팔을 잃었을 때도 혼자 됐을 때도 저는 이 가게를 지켰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느라 빚을 졌고 손자들 학원비를 대줬고 명절 때마다 용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제게 한 건 뭐였나요?
요양원 입원 동의서였습니다. 저는 아직 건강합니다. 가게도 혼자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제 재산이 탐났던 겁니다. 솔직하게 말한다면 좀 덜 서운했을 텐데 거짓말로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차라리 진짜 필요한 분들께 드리겠다고. 저처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끼니 걱정하시는 분들께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드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상은 조회수 10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은 압도적으로 저를 지지했습니다. 할머니 말씀 들으니 눈물 나네요. 우리 엄마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 영상 보여드려야겠어요. 자식들 반성하세요. 할머니 혼자 두고 재산만 노리면 안 됩니다. 민수는 더 이상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저쪽으로 기울었으니까요. 아침 2024년 12월 1일 저는 강화도 호숫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방 2개에 작은 부엌 그리고 마당이 있었습니다. 집 앞으로는 호수가 보였고 아침이면 물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여기가 제 새 집입니다. 저는 빈 집을 둘러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2개, 이불 한 채, 그리고 남편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첫날 밤 저는 마루에 앉아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74년 인생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호숫가를 산책했습니다. 더 이상 4시 30분에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장을 보러 마을 시장에 갔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인천에서 왔어요. 45년 동안 밥집 하다가 이제 은퇴했어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여기는 조용해서 쉬기 좋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를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2주 후 마을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어서 오세요. 할머니들이 반겨줬습니다. 네, 김옥순이라고 해요. 아, 텔레비전에 나온 그 할머니? 건물 기부하신? 네, 맞아요. 어머, 대단하세요. 우리도 봤어요. 진짜 시원하게 하셨어요. 할머니들은 제 손을 잡으며 격려해 줬습니다. 한 달 후 복지협의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님, 급식소가 오픈했어요. 한번 오셔서 보시겠어요? 저는 인천으로 갔습니다. 제 가게는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옥순 할머니의 사랑밥집,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독거노인 30여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여기 밥 정말 맛있어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옛날 우리 집 밥맛 같아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45년간 끓인 국, 제가 만든 반찬, 그 맛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급식소 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매일 100분이 넘는 어르신들이 오세요. 할머니 덕분에 많은 분들이 따뜻한 밥을 드시고 계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화도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4살, 결코 젊지 않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일해서 만든 것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강화도 작은 집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6시에 일어나 호수를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텃밭에서 상추를 따서 점심을 먹었고, 오후에는 경로당에 가서 할머니들과 화투를 쳤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TV를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대신 인천 급식소에서 가끔 사진을 보내옵니다. 오늘도 100분이 다녀가셨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저는 웃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겁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제 손으로 만든 것이 의미 있게 쓰이는 것.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식들 때문에 힘드시나요? 재산 때문에 갈등하고 계신가요? 요양원에 가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차라리 당신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쓰세요. 당신도 이제는 자신을 위해 국 한 그릇 정도는 끓여보세요.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 평화로운 아침. 그게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입니다. 저는 74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강화도 호숫가에는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이 풍경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참 잘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극장의 불을 밝히는 한 알의 촛불입니다. 그 불빛 아래 다음 이야기가 계속 펼쳐집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라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